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 일부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대북 제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비해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가을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대질 조사에선 댓글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7 시리즈 등 어제 두 대의 BMW 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국산차 석대에서도 주행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9을 공개했습니다. S펜에 저전력 블루투스를 탑재해 셀카 촬영과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지만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북상하는 14호 태풍 야기의 진로를 두고 우리는 중국으로,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봐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던 북한이 어젯밤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대미 비난에 나섰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역행해서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저녁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 등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7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선 비핵화만 요구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월 방북 당시 강하게 비핵화를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담화문은 이어 미국이 자료를 꾸며내 대북 제재 강화를 떠들고 심지어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행사에 다른 나라 대표단이 오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 비핵화만 고집한다면 공동성명 이행은 물론 한반도 정세 안정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한 비핵화 요구에 이어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9월 9일 정권 창립 70주년 행사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의 이번 담화는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요구에 맞서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제재에만 혈안이 된 일부 관리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엔 남북 고위급이 다시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 그리고 어떤 주제로 열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오는 13일 남북이 다시 한번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6월 3차 고위급 회담 이후 2개월 만으로 이번엔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통지문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자며 구체적으로 밝힌 대목이 눈에 띕니다. 불과 그제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있어야 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북측과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날짜와 의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가고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종전선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어제도 BMW 차량 2대가 잇따라 불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3 시리즈와 7 시리즈입니다. 운전자들의 불안이 전 차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쉼터에 정차 중인 BMW 730 LD 차량에 새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급히 자신의 물건을 챙겨 차량에서 벗어납니다.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차체 절반을 집어삼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차량은 완전히 소실된 뒤였습니다. 졸음이라고 해서 교대하려고 졸음 쉼터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차가 거의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더라고요. BMW 7 시리즈 화재는 이번이 세 번째지만 디젤 모델에서 불이 난 건 처음입니다. 이번엔 BMW 3 시리즈 차량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불이 타고 있는 BMW 320D 차량을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닛에서 시작된 불은 15분 만에 잡혔지만 차량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갑자기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아 차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BMW 화재는 이번 달에만 벌써 8번째로 거의 하루에 한 대 꼴입니다. 이제는 3 시리즈와 7 시리즈에서도 화재가 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BMW 전체 차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문제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났다는 점입니다. 리콜의 신뢰성마저 의문이 제기되면서 리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국토부는 리콜 차량과 원인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경남 사천에서 불이 난 차량은 BMW 730LD 2011년식입니다. 730LD 모델 중 리콜 대상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작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2011년식인 화재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지. BMW는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여 대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지만 올해 발생한 화재 36건 중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에서 발생한 화재만 9건에 달합니다. BMW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에도 리콜 대상이 아닌 차주들의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리콜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리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리콜 대상 차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마저 화재가 잇따르면서 리콜 대상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천에서 불이 난 730LD 차량의 화재 원인은 리콜 차량의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모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BMW는 현재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 당장 타고 다녀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해도 결국은 리콜을 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서 모순이 많은 조치라는 지적인데요. 안전진단을 하면서 BMW가 화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민간 전문가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BMW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긴급 안전진단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비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BMW가 안전진단을 해주면서 엄격한 국내 배출 기준에 맞춰진 소프트웨어를 느슨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배기가스를 모두 밖으로 보내지 않고 내부로 재순환시켜 결국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부품 EGR을 통제하는 프로그램. EGR 가동률을 낮추면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배기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화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BMW는 소프트웨어는 공개 불가라는 입장. 환경부는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정에 따라 배출량이 바뀌는 만큼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의 배출량과 정부에 신고한 배출량을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배출량을 조작하는 건 명백한 불법.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결론나면 이번 화재 사고와는 별도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제2의 디젤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이니까. 조사 결과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혜수입니다. BMW 코리아 회장의 사과에도 이렇게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차주들이 회사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BMW 측이 해당 부품의 결함을 미리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와 차주 등 2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은 있었지만 BMW 화재와 관련한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을 고소했습니다. 건물 그을리고 옆쪽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도 도색 부분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제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을 거친 부품을 장착했는데 이는 2016년 이전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BMW 독일 본사와 BMW 코리아 간의 오고 간 이메일 이런 거를 국토부가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고소를 통해서 그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들은 BMW 측이 증거를 은폐해도 정부는 손을 쓸 수 없다며 경찰에 신속한 강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BMW 차량 화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BMW 차량 화재에 이어서 국산 차량에서도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국산차에 대한 안전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달리던 차량 석 대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났는데 탑승자 한 명은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연기가 자동차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렸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상주시의 한 국도를 달리던 에쿠스 차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더니 빠르게 차량 전체로 번졌습니다. 60대 운전자 임모 씨는 목격자의 도움으로 차에서 탈출했지만 조수석에 탄 여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동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용인시에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아반떼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나 차량 앞부분이 탔습니다. 저녁 7시 반쯤에도 광주 방면으로 달리던 SM5 앞부분에서도 알 수 없는 연기가 났고 금세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BMW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산 자동차 세대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자 부품 결함 가능성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에쿠스 화재에 대해 정비 과정에서 엔진오일 뚜껑과 필러를 끼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화재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의 강도 높은 특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 대질 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고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가 차량으로 향하던 중 한 보수단체 회원이 김 지사의 목덜미를 가격하고 옷깃을 잡아 끄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주변을 지키던 김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선 밤새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검은 어젯밤 10시 반쯤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은 3시간 반 동안 킹크랩 시연 여부와 외교관직 인사청탁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이번 주 안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2주가량 남은 1차 수사 기간 동안 드루킹과 접촉했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소환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특검이 또 부른 건 망신 주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김 지사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정치 쟁점화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특검 연장 주장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간에 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그 수사를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검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흠집 내고 망신 주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며 특검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월 25일 날 특검 수사 60일 마무리로 종결 짓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참고하려 드루킹 일당에게 정책 자료집을 받았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평화당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정의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지지율 60% 벽이 무너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성장률 하락 등 경제 문제에 최근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김경수 지사 논란까지 더해지며 58%까지 떨어진 겁니다. 58%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50%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참모들 사이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있었다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떨어져 지난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40.1%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린벨트 등지에서 소방시설도 없이 무허가로 통나무 펜션을 운영하고 여기에 유통기한까지 지난 음식 재료를 쓴 불법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숙박 애플리케이션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휴가철 피서객들을 유혹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무허가 펜션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온통 통나무로 지어졌지만 소화기를 비치하기는커녕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화재보험 혹시 되셨나요? 화재보험. 이 건물이요? 아니 그것도 못 들었어요. 등록이 돼야 뭐 들죠. 양평의 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더러운 음식 재료를 써가며 투숙객에게 음식을 팔았습니다. 경기도가 인기 휴양지 인근 자연 녹지 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6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대다수는 유명 소셜 커머스에 홍보하고 이처럼 숙박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올리면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펜션을 이용할 경우 영업주에게 영업신고증을 요구하시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적합한 업체인지 확인을 받으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담당 지자체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놓고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 중심 사이트인 일베에 대해서 53건이나 검거했다면서 이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지난 5월. 지난해 초 남자 목욕탕 아동 나체 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운영진이 협조 대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별에 따라 편파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남성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음란물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극우 성향의 남성 사이트 1배만 하더라도 올해 69건의 사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53건을 검거한 반면 워마드는 32건 가운데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발족식에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갈 생각입니다. 일베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럼에도 워마드의 일부 회원이 오는 15일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달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돼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자체가 앞다퉈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구청 직원이 점검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경찰은 어린이집 차량 창문의 썬팅 상태를 측정합니다. 51.3 기준치 이상입니다.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선 건데 22대 가운데 11대가 썬팅 기준치를 초과했고 8대는 미신고 차량이었습니다. 짙은 썬팅의 경우에는 아동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긴급 예산을 투입해 차량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비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집 차량은 운전기사가 차량 곳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분 안에 차량 안팎을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재차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제 차량.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 타령만 할 뿐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산 액수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중고차는 사고 팔 때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값을 비싸게 쳐주곤 하는데요. 이 점을 노리고 외국에서 들여온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주행거리를 조작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남성 2명을 급습합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30대 송모 씨 등 일당이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다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송 씨는 서울 경기 지역의 중고차 매매 단지를 돌아다니며 중고차 딜러들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습니다. 구매했을 당시에 제가 키로수는 17,500으로 구매를 했고요. 나중에 범행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 사실을 보니까 25,000 정도가 뻥튀기가 돼 있던 거죠. 송 씨는 범행을 위해 외국에서 특수 장비까지 들여왔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단 10분 만에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유관 단체에 이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처음 보는 장비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장비. 이런 식으로 송 씨가 최근 2년여 동안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은 확인된 것만 145대에 달했고 시세보다 수백만 원 비싸게 팔렸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중고차 딜러 이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통보가 나오면 생계 걱정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비군 동원 훈련이 1년 줄고
훈련에 따른 보상비도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남성 대다수는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부대로 직접 가 2박 3일 머무르거나 혹은 출퇴근을 하며 훈련을 받는데 한 해 130만 명이 대상입니다. 국방부가 이 동원 예비군 훈련 대상자를 전역 1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한정해 35만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비군 훈련도 전역 5년차까지만 받도록 조정됐습니다. 부대수 감축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입대 자원의 감소 및 변화되는 전쟁 수행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던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오릅니다. 현재 2박 3일 훈련에 16,000원인 보상비는 조금씩 올라 2022년엔 현재 최저임금의 50%인 91,000원이 넘는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대신 국방부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훈련을 강화합니다. 예비군이 병력의 90%를 차지하는 동원사단의 전방지역 훈련을 3년에 한 번 해서 앞으로는 해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208개인 예비군 훈련장을 40개 훈련장으로 통합한 뒤 실내 사격장 등을 갖춘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합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미군 유해와 함께 군번줄로 불리는 인식표 1개를 건넸죠. 3살 나이 때 아버지 목에 걸려있던 이 인식표가 68년 만에 두 아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미 국방부는 나머지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던 아버지의 인식표를 넘겨받은 70대 두 아들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68년 세월에 곳곳이 부식된 인식표의 주인은 미 육군 의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찰스 맥데니얼 상사. 1950년 평안북도 운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딴 큰아들은 3살 때 아버지와 이별했지만 이제야 아버지 유품을 돌려받은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Took a while to compose myself. None of the remains, we don't know that they're my father's, but at least we have this. 북한에서 유해 55구를 인도받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도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he DNA samples taken and sent to Dr. McMahon's laboratory over the next month, and then it'll be some months after that before we start to get results coming back.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도 비무장지대의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문 인력 4개 팀 48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울릉 앞바다에 잠겼다는 러시아 돈스코이호를 이용해서 이른바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을 받은 신일그룹 전현직 대표가 장시간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어제 소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보물선 투자 사기와 관련해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첫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유승진 전 회장의 누나 유상미 전 대표가 10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먼저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유승진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세요? 최근에 연락하셨어요? 신일그룹 대표직 왜 맡으셨나요? 유상미 전 대표에 이어 신일그룹의 대표를 맡은 최용석 대표도 곧바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유지범 씨랑 모르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예, 모릅니다. 한방 동기로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들은 울릉도 앞바다에 잠겼다는 러시아 돈스코이호가 150조 보물선이라고 홍보하며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겐 동생의 소재를 캐물었고 최 씨는 사실상 바지 사장이라고 보고 그룹 내 역할 분담과 자금 흐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일그룹 본사를 비롯한 8곳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틀 만에 최고 경영진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제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 경로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폭염을 식히는 효자 태풍이 될 수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발생한 제14호 태풍 야기는 현재 시속 9km 속도로 서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야기는 다음 주 초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진로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제주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서쪽 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비를 뿌리며 더위를 해소하는 효자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고기압에 밀려 우리나라를 비켜가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제10호 태풍 암필은 확장한 고기압으로 인해 중국 내륙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은 야기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게 돼 비바람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로 확장하느냐에 따라 태풍의 한반도 관통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폭염은 해수욕장의 풍경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백사장이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에 밤에만 반짝 피서객이 몰리다 보니 인근 상인들의 매출은 영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 백사장이 펄펄 끓듯 이글거립니다. 바닷물도 참 10분, 모래를 밟는 순간부터 불판을 디디는 듯 뜨겁습니다. 나오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발이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본격적인 피서철이 무색하게 한눈에 봐도 예년과 달리 대낮에 해수욕장은 한산합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백사장 온도를 재봤더니 50도가 넘습니다. 불볕더위에 낮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줄면서 한철 장사에 나선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매년 덥다고 했지만 이렇게 사람 없던 적은 없었어요. 올해 지금 5주 폈거든요. 작년 같았으면 지금 10주 피고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의 낮과 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해수욕장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밤 9시까지 달빛 수영을 허용하자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야간 해수욕객은 지난해보다 57%가량 증가했습니다. 야간 수영이 허용된 해운대는 그나마 이용객이 증가했지만 낮에만 수영이 허용된 동해안은 피서객이 급감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여름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피서객은 500만 명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7, 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방침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조량이 크게 늘면서 태양광 발전량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축구장 10개 넓이의 수돗물 정수장. 놀고 있는 무리 공간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태양광 시설은 지난달 31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장마철인 7월에는 보통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듭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 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전기를 생산한 시간도 3.64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량은 5, 6월에 이제 피크치를 기록하고 장마가 시작되는 7월에는 보통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 7월 대비해서 한 40.5% 정도가 이제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만 6만 9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평균 3,600원 정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태양광 발전에서만큼은 반갑게 작용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정체 모를 냄새가 자주 발생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인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조성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지난 봄부터 어디에선가 심한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냄새 나잖아요. 가스가 그만해. 그제 저녁만 해도 인천 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90건이나 빗발쳤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나 어제 집에서 나더라. 난 그래서 이게 무슨 행간인데 얘기하려.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신고는 수백 건. 신고 지역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송도 전역과 인근 경기도 시흥까지로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민원에도 소방과 지자체는 냄새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송도 LNG 가스기지의 누출이 의심됐지만 당국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고 가스와 비슷한 냄새로 오인 신고가 잦은 생활쓰레기 자동 집합시설 역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당국은 주변 가스 취급시설 7곳 등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지만 당장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9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장착한 S펜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또 유튜브와 파워포인트 등 여러 가지 앱을 원격 제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새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을 선보였습니다.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illustrate the promise of connected living. 노트 9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블루투스 기능을 장착한 S펜. 반경 10m 이내에서 작동하는데 셀카를 찍거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S펜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펜으로 카메라뿐 아니라 갤러리, 유튜브,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앱을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크기는 가로 76.4mm에 세로 161.9mm로 전작인 갤럭시 노트 8보다 가로가 0.6mm 줄고 세로가 1.6mm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21% 늘어난 4000mAh로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폰 중 최고 용량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9은 오는 24일부터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에 출시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탈리아에 피사의 사탑이 있다면 러시아엔 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저 멀리 보이는 높은 탑. 300년 전 지어진 러시아 네반스크 사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을 쭉 훑어보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히 보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우랄 지역의 상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살다 보면 하늘이 도왔다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떼가 도왔다고요. 자동차 한 대가 코너를 거칠게 돌아 잔디에 차를 세웁니다. 방금 내린 이 운전자가 바로 차량 탈취 용의자인데요. 그런데 이를 쫓는 건 경찰뿐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의 소떼가 범인을 한쪽으로 몰기 시작한 건데요. 미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경찰은 반대편 귀투기에서 범인을 바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시티 투어 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스릴과 재미까지 겸비한 색다른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빨간색 카트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사람들. 게임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요. 3시간 동안 카트를 몰고 도쿄 시내를 관광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관광객들은 너무 신나는 경험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단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걸리였습니다. 오늘도 소나기를 대비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제주 산지에서 5에서 40mm, 남부지방에서는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소나기가 지날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도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더위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낮 기온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은 속초 28도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서귀포 남쪽 먼바다를 지나서 서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지만 30도 가까이 올랐던 지난날과 비교했을 때 제법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2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1시간 전에는 25.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광주 34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텐데요.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서 가끔 비가, 남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